커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또 하나 경쟁을 넘어서 거의 전쟁처럼 치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재 유치 경쟁인데요. 특히 AI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인재 하나에 엄청나게 또 공을 들이고 있고요.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연봉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빅테크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AI 산업으로 가는 게 정해진 방향이기도 하고 AI 인재 유치한다라는데 그만큼 연봉도 많이 줍니까? 정말 헉소리 나게 많이 줍니다.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정말 꿈의 숫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수십억 단위는 당연하고요. 최근에는 인재 한 명을 영입하려고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할 정도로 인재 하나를 데려오려고 회사를 사버린다? 전문 용어로 에크하이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AI 고급 인력 쟁탈전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인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메타가 최근 AI 스타트업 중 한 곳인 스케일 AI라는 기업에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 기술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19조 원이라는 돈이 메타가 지금까지 외부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례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이 투자를 좀 뜯어보면요. 단순히 뭐 자본을 투입을 해서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 스케일 AI의 CEO인 알렉산더 왕이라는 인물을 영입을 해서 메타의 AI 연구를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 20조를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알렉산더 왕. 20억 아니고 20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사를 인수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회사 이름으로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는 회사가 메타인데 어떻게 보면 AI 발전에 나름 진심이고 돈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앞서가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치 후발주자가 쫓아가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메타는 사실 라마라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일찌감치 공개를 했었어요. 특히 이건 오픈 소스로 공개, 즉 개방형 모델로 내놓고 업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AI 기술을 다 써도 된다. 가져가서 써라. 오픈 소스로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추가하고 해가지고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메타의 이런 어떤 개방형 방식이 오픈 AI의 폐쇄형 방식보다 더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업계에서 이제 갈수록 이 라마가 다른 회사들의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 출시한 라마 4가 정말 내부적으로 엄청난 실망감도 있었고 외부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좀 혹평이 이어지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어떤 좀 이거를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모델인 어떤 베헤모스라는 이 모델도 출시를 연기를 한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AI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좀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 저커버그 CEO가 아무래도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돈 많이 투입하면서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좋게 말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과감한 결정을 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막 조바심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실 후자 쪽이 더 가까우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저커버그가 다시 페이스북 초창기처럼 창업자 모드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상도 다 재배치하고 이런 알렉산더 왕 같은 인재 채용을 한 명 한 명 다 자기가 직접 뽑고 있고 이제 직원들의 그 왓츠앱 채팅방에도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 진두지휘를 하고 다들 불러서 이 본인의 자택에서 만찬까지 이제 하면서 이 AI에 관련된 모든 디테일에 직접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커버그는 스케일 AI 이 회사의 지분 49%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알렉산더 왕 CEO를 영입을 해서 이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라는 이 새롭게 출범한 조직을 맡겼거든요. 이제 왕 CEO는 스케일 AI CEO는 사임을 하고
이 메타의 초지능팀 리더로서 저커버그에게 직접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엊그제에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이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 메모를 통해서 이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 출범을 이제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렸는데요. 이 메타의 새로운 조직인 이 초지능 연구소는 기본의 이제 AI 연구팀과 이제 메타의 라마 모델 개발팀 또 AI 제품팀까지 다 총괄하는 이제 정말 그 범 조직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을 최고 책임자로 일단 앉혔고, 예. 또 넷프리드먼이라고 기터브라는 이제 또 이제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의 전 CEO가 AI 제품 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커버그 CEO가 AI 발전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초지능 그러니까 AGI라고 하죠.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거며 메타는 이 길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할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저커버그의 목표가 단순한 뭐 AI 기술 향상은 아니고 메타의 AI 챗봇에서부터 이제 레이뱅크 AI 안경 있잖아요.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전반에 이 초지능을 심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700억 달러 이상을 초지능 연구소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약 95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회사 하나가 95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회사 하나가 그렇죠. 90몇 조 원을 95조 원을 이제 이 초지능 연구소에 그러니까 이제 95조 원은 당연히 인재 영입 비용도 많이 들겠죠. 뭐 대부분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지만 이제 우수 인재 확보에도 상당한 수준의 자금이 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초지능 연구소는 50명 정도 이제 최정예 부대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이 있는데 아직까지 50명이 다 채워지진 않았고 일단은 그 팀을 이끌 좀 리더십 정도 한 몇몇 계속 이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천재 하나가 기업을 이끌어가고 천재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초지능 연구소 또 거기에다가 AI 인재 진짜 최우수한 사람을 꽂아 놓은 거네요. 네. 근데 아까 그 이야기한 게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거의 20조 원 들여서 그 그렇죠. 회사를 사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름이 좋습니다. 네, 왕이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 아니고 그렇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아니고 알렉산더 왕.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좋고 성도 좋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왕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몇 살입니까? 들어보셨나요? 28살입니다. 28밖에 안 됐어요. 네, 20대예요. 근데 벌써 회사 설립한 지 10년이 된 이제 정말로 영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18살에 회사를 만들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왕 CEO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부모님이 다 물리학자시고 중국계 미국인. 네, 이제 물리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이과 영재 출신인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 천재적인 코딩으로 유명했대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채용 제의를 받기도 했고 이 MIT 공대에 입학을 했지만 중퇴를 하고 19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스케일 AI를 창업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19살부터 천재들은 CEO. 꽤 MIT 공대도 중대를 하더라고요. 중퇴를 하죠. 뭐 스탠포드든 MIT는 네. 다 중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막 투자를 받는데 사실 돈 들여서 대학은 내 돈 내고 가는 거고 투자를 받아서 프로야구 진출하는 이제 천재형 선수들이 그렇죠. 대학교 안 가고 바로 맞아요. 프로 가듯이. 이 창업과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MIT 재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이 왕 CEO가 당시 룸메이트가 자기 음식을 훔쳐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심을 했대요. 왜냐면 네. 공용으로 쓰니까 냉장고를. 그래서 냉장고에 카메라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알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 이게 자동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네. 그래서 이 알림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기계를 이제 자동화하려면 그 세부적인 어떤 라벨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계한테 이건 뭐야, 이건 사과야, 이거는 바나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 세부 라벨 작업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낀 상황에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창안을 했다고 하고요. 내 친구가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를 훔쳐가는지 사과를 훔쳐가는지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알림을 주려면 기계한테 이거는 사과고 이거는 바나나고 이거를 계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생각보다 그게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작업을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 라벨링의 중요성을 느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학부를 중퇴를 하고 이제 스케일 AI를 설립을 한 거죠.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19살 때 스케일 AI를 설립을 했고 이후에 22살 때 22살 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2019년에 이 스케일 AI 기업 가치가 유니콘 10억 달러에 이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같이 그렇죠. 22살에. 그래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왕 검색하면은 아마 패션 디자이너가 맞아요. 아직까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 중국계 미국인 AI 개발자 네. 알렉산더 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게 스케일 AI라는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회사로서는 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네.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한테 있는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보면 이게 바로 사과라는 걸 어린아이들로 또 아는데 직관적으로. 근데 기계한테는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정보의 라벨을 붙여주는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과 사진 수천 장을 사과라는 라벨을 붙여서 알려주면 AI가 나중에는 사과 사진을 보면 저절로 이거는 사과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한테 사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케일 AI는 이 데이터 라벨링 기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모델이 만약에 틀리게 예측을 했으면 그 틀리게 예측한 사례까지 선별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정제하고 이제 재보강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의 품질을 올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데이터 학습을 시스템 자체가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아마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 임금이 낮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 수십만 명의 인력에게 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네네네. 또 약간 이슈가 있기도 했거든요. 임금이 낮은 데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단순 비판하는. 반복 노동처럼. 네네네. 근데 어쨌든 요게 AI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일단 2016년 창업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를 비롯한 대형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거느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요. 네. 현재 스케일 AI 고객은 일단 당연히 자율주행 이제 개발사들이 많이, 왜냐면 자동차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계속 이건 신호등이야, 이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웨이모도 고객사고,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개발사인 크루즈도 고객사고요. 또 차량 공유기업 우버와 리프트도 다 스케일 AI의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미국 국방부랑 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군용 이 AI의 테스트와 평가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메타가 이 부분에 좀 꽂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게 이 회사가 완전 그 스타트업일 때 처음으로 자금을 대줬던 곳이 실리콘밸리 최대 그 액셀러레이터인 Y 컴비네이터였거든요. 근데 여기 당시 대표가 지금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어진 연으로 이제 왕 CEO랑 이제 샘 알트만이 엄청 막역한 사이가 돼가지고 뭐 코로나 때는 뭐 둘이 몇 달을 막 함께 뭐 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연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입지를 다졌고 또 스케일 AI 성공을 뒷받침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AI 좀 한다는 빅테크 기업들은 다 알렉산더 왕의 고객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아까 그 초지능 연구소 네. 50명의 최정예, 네. 거의 뭐 영화 300처럼 일단 딱 50명 최정예 그렇죠. 베스트 멤버 딱 뿌려놓은 거고. 근데 알렉산더 왕 말고도 그러면은 한 49명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더 거고. 필요하죠. 어디서 데려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지금 가장 큰 타겟이고, 또 구글의 딥마인드,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와서 만든 이제 직원들이 만든 엔트로픽 같은 이제 쟁쟁한 AI 기업들에서 일단 현재까지 11명의 인재를 영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경쟁사에서 빼오기. 그렇죠. 다 경쟁사에서 빼온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오픈 AI 취리 사무소에서도 3명의 직원을 또 스카우트를 했고, 최소 지금 14명은 빼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중 타겟은 아무래도 오픈 AI고요. 메타가 오픈 AI 연구원들에게 최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0억 원의 그 계약 보너스 패키지를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VC 업계에서는 저커버그가 잠재 후보에게 연봉만으로 최소 200만 달러, 뭐 한 27억 정도를 약속을 했다서부터 어떤 연구자에게는 뭐 1,000만 달러가 넘는 현금 연봉을 제시했다. 예?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다 카더라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다들 약간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 네. 이 오픈 AI 창업 멤버였다가 그 맞아요. 샘 알트만이랑 약간 붙어가지고 싸워서 알트만 축출하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이 이제 본인이 나갔잖아요.
이분이 설립한 AI 스타트업이 그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도 메타가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패를 하자 인력을 빼왔습니다. 이 회사의 다니엘 그로스라는 이 CEO가 메타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뭐 구글 딥마인드의 잭 레이, 뭐 AI 음성 스타트업 세서미 AI의 요한 샬키위크 등도 지금 메타로 옮길 계획입니다. 야, 거의 뭐 기본 연봉 수십억, 그렇죠. 인센티브 수백억. 게다가 뭐 지분 뭐 이런 스탁 옵션까지 받고 하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갈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근데 그게 경쟁사에서 빼오는 거고 네. 오픈 AI 비롯해서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 또 반대로 이거 인재 빼앗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어렵게 유치한 인재일 텐데 네. 여기는 이제 또 수비해야겠네요. 방어. 그렇죠. 그러니까 샘 알트만 CEO가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팟캐스트 출연을 해서 대놓고 메타 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우리 직원 빼갔다. 오픈 AI 연구원들에게 최대 12억 달러 규모의 연봉 패키지를 제안을 했지만 지금 그 누구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줄줄이 메타로 가는 인재가 지금 생겨나가지고 약간 자존심을 구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비전을 보여주면 이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픈 AI 경영진들도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 마치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 이렇게 다 불쾌감을 훔쳐간다. 드러냈고요. 네, 다 훔쳐간다. 지난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제 8명의 오픈 AI 연구원이 메타로 이동을 했고 오픈 AI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지금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 경영진이 이직 제안을 받은 인재들과 밤낮없이 대화를 하면서 보상 체계를 재조정하고 핵심 인재를 위한 이제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야, 너 그 회사 가서 뭐 하냐? 우리 여기서 더 잘해보자. 그렇죠. 우리가 더 비전이 있잖아.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비전이야. 하면서 연봉 더 줄게. 예. 스톡옵션 더 주고 얼마 더 맞아요. 필요하니? 이게 참 이런 어느 회사나 사람이 돼야 비슷하네요. 되는데 그렇죠. 인재를 빼오는 게 뭐 비단 메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AI 부사장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정인 구글 딥마인드에서 핵심 연구진 3명을 또 빼왔고요. 엔비디아는 중국 출신의 AI 전문가 2명을 핵심 연구진으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AI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던 구글 또 최근에 이제 제일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오픈 AI 인재가 많이 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인재가 계속 이탈을 하면서 연구진 대상으로 인당 최대 수백만 달러의 주식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가든 리브 제도라는 또 제도를 또 도입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든 리브 제도요? 이게 가든 그 정원할 때 그 가든이고요. 네. 리브가 그 떠난다 할 때 그 휴가 뭐 할 때 그 리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직원이 퇴사를 통지하거나 회사가 퇴사를 요구할 때 퇴사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든 정원에 잠시 이제 평화로운 정원에 잠시 머무르게 거기 있어라.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붙은 말인데 구글이 요새 이 연구원들 한테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연구원들한테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6에서 12개월 동안의 이직 금지 조항을 제시를 하면서 너 그 기간 동안에 돈 줄 테니까 다른 회사 가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든 일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출근하기 싫으면 하지 마. 맞아요. 일 안 해도 돼. 근데 다른 회사만 가지 마. 그 사이에 돈 줄게 이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그 직원은. 아니 이게 원래 CEO들이나 네.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한 고문으로 1, 2년 이렇게 모시는 경우는 그렇죠. 있지만 인재에게 일 안 해도 되니까 돈만 줄게 경쟁사 가지 마. 이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확실히 AI 트렌드 이 어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고급 그 기술을 바로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와. 핵심 인력에 이렇게 수백억 원의 보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경쟁사 가서 6개월, 12개월만 일해도 격차가 더 벌어지니 그렇죠. 야, 시간 전쟁이네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근데 이게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AI 전문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이제 기초 모델을 설계를 했고 또 개발을 해본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1,000명 미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1090님이 AI를 통해서 나도 아이디어 많이 제공하는데 돈 안 주나요? 이게 프로야구로 따지면은 이제 관중들 네. 많아지는 거죠. 전 세계 시청자들은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에게는 또 천문학적인 돈이 또 쓰여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또 그게 또 경쟁이고.
근데 우리가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현재 메타 이야기였는데 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네. 그럼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개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픈 AI나 엔트로픽, 딥마인드 등에는 이미 뭐 연봉 수십억 달러를 받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무제한 컴퓨팅 다 제공을 받고 있고, 이제 기업들의 주식도 받고 있고, 이제 보수를 면밀히 비교를 하면은 평균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근데 이제 메타는 뭐 지분 보상 같은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을 다 빼가는 건데, 이분들은 돈이나 지분보다는 연구소의 어떤 진짜 분위기나 그 어떤 팀의 분위기, 또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마크 저커버그가 어떤 의도한 것만큼의 인력이 메타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메타가 연초에 인력을 많이 감원을 했거든요. 네. 전사 인력의 5% 정도인 3,600명을 감원을 하면서 뭐 많이 잘랐어요. 그 내부에서도 이제 성과주의로 저성과자는 빨리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 저커버그 메모가 회자가 되면서 이제 AI 인재들이 좀 불신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메타가 쏟아붓는 이 수십억 달러 연봉과 지분 인센이 과연 AI 승리로 이어질까? 그러니까 약간 빨리빨리,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면서 내가 처음에 돈 이만큼 주지만 성과 못 내면 바로 아웃.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 이제 AI 인재들을 거기 가도 될까? 위축되게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픈AI 그 샘 알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연봉이 아닌 미션 중심의 문화가 회사를 지탱한다. AI는 단순히 따라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혁신이 필요한데 메타가 따라올 수는 있어도 앞서 나가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연봉보다는 성취감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게 뭐 한계 효용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봉 1억 받다가 3억 받으면 3배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한 50억 받는 인재한테 60억 줄 테니까 와 그러면 그렇죠. 약간 좀 갸우뚱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 사실 그렇게 돈을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들, 예, 그 연봉 많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분들, 예. 그 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회사 다니면서 누구랑 일하냐가 그렇죠. 굉장히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송일아 그리고- 기자가 고민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경험상 천재들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또 산으로 갈 때가 그렇죠. 잘 안 많습니다. 굴러가죠. 네. 그래서 그 구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통해서 들었던 이름들이 거의 다 남자 아닙니까? 맞아요. 혹시 여성 개발자는 없어요? 정말 비중이 극히 낮은 게, 특히 탑티어에는 정말 여성 개발자 이름을 많이 들어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 구조적으로 수학, 과학, 기술 쪽 이 분야 스템이라고 하죠. 이 분야 전공에 여학생 비중이 애초부터 남자보다 좀 더 낮아요. 왜 우리 그러니 수학머리는 남자애들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엄마들 사이에서는 막 하는 어떤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비중이 남성이 더 높은 데다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퍼진 이 IT 의 문화가 좀 남성이 메인이다 보니 여성들이 진입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이 기술 포지션에서의 여성은 실력이 아닌 외모로 평가된다라는 그런 편견까지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도 IT 핵심인 실리콘밸리 얘기. 그렇죠. 또 알고리즘 테스트나 이제 논문 이 퍼블리시, 이 출간 발간 중심의 채용 구조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좀 대학 라인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남성들이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여성이 비주류가 되기가 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탠퍼드가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작년 기준 AI 연구자 중 여성 비율이 16에서 20% 정도 수준이라, 또 상위 저널이나 컨퍼런스 발표자 중에서는 더 여성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AI 리더급 인재는 현재도 대부분 남성이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그 오픈 AI, 우리가 그 미래생활 사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미라 무라티라는 네. 인물이나 또 페이페이리 같은 그 스탠포드대 교수님도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급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U나 뭐 유엔에서도 AI 팀 내 젠더 다양성을 갖추라고 좀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씩 여성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런 시장에 진입하면은 좀 더 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성으로서 한번 해보기도. 조금 더 희소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드물기도 예, 하니까. 야,
근데 이게 여성 개발자의 유리천장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하다라는 네. 거. 자, 그런데 요즘에 조금 온도가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신입 채용. 그렇죠. 특히 AI 개발자 신입 채용 시장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면서요. 같은 업계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죠. 그래서 고급 AI 인력은 지금 서로 모셔가려고들 난리인데 수십억씩 주면서. 네, 정작 AI 업계에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신입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미국 벤처캐피탈 그 시그널 파이어라는 곳에서 이제 링크드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서 빅테크 신입 채용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를 했고요. 2023년 대비로도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감원한 2,000명 중에 40%가 프로그래밍 관련 엔지니어였는데 외신들은 이를 AI 대체에 따른 감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AI를 개발한 게 개발자들인데 정작 개발자들부터 AI에 대체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 또 수천 명을 추가로 감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AI 개발은 끝났으니 그렇죠. 그 기초 정도만 개발하는 친구들은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코딩을 AI가 훨씬 잘해요. 그 기초적인 코딩을. 그래서 그거를 지시만 잘하는 인력만 있으면 기초 실무를 이제 담당할 그 개발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네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만들어 놨더니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옆으로 와갖고 비키세요. 제가 조립할게요. 그렇죠. 다른 로봇은 제가 만들게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게 뭐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해고 요건이 좀 더 엄격하고 이제 노동시장이 좀 경직돼 있잖아요. 그 네. 규제가 많아서 아직까지 이 빅테크처럼 대규모 해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시차가 있을 뿐 국내 기업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이제 한국은행과 IMF 역시 올해 2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27%가 AI로 인해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상실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제 주변에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로도 요즘에는 굳이 신입 개발자를 뽑을 필요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는 네,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리였고 그렇죠. 그 개발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본 뭐 억대부터 시작한다 이랬었는데 네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맞아요. 이게 또 인공지능 때문 혹은 덕분이고. 그렇죠. 야, 이게 입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입 코딩은 뭐예요? 이게 약간 업계에 그냥 약간 속된 말인데 사람이 입으로만 지시하고 코딩은 AI가 다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코딩 시험에 나오는 이제 알고리즘을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잘 짜는 게 이제 기정사실됐고 심지어 AI가 불평분만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밥 안 줘도 되고 돈 안 줘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AI 그 모델만 여러 개 이제 깔아놓고. 구독해서 뭐 220달러짜리 써도 되잖아요. 220달러가 사람 인건비보다는 싸니까 월. 그래서 그거 쓰면서 이제 코딩을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가 사람 대신에 코드를 작성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저장소에 있는 코드 20-30%도 아마 AI에 의해 작성된 걸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엔트로픽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도 최근 향후 5년간 AI가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 정도를 없앨 거다. 그리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하게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뭐 인재를 채용하겠다 하면 왜 AI가 이 일을 할 수 없지?부터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가 된 거네요. 네. AI로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네. 아니라 AI가 이걸 왜 못해? 네. 당연히 해야지 이런 네. 거예요. 인식 자체가. 저도 얼마 전에 그 코딩을 해주는 AI 한번 써봤는데 네. 저는 완전 일자 무식이거든요. 네. 그냥 까만 바탕에 하얀 글자 그냥 알파벳으로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런데 뭐 게임 단순한 게임 만들어줘 하면 바로 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이 AI 시장에 이제 신규 진입하기도 어려워졌고 네. 그런데 완전히 그 하이엔드급 최고의 인재들은 여기저기에서 유치 전쟁이고 중간 관리자급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일단 사무직에서는 중간 관리자들도 지금 위험합니다.
이 4월에 2만 명 이상을 감원했던 인텔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간 관리자를 줄여서 조직의 수평 체계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인텔 CEO가 조직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엔지니어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관리 계층을 줄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향후 몇 년간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 전체 사무직 인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경험이 쌓일수록 더 똑똑하고 유용해질 것이라면서 AI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동료로 여기자. 이렇게 아예 그냥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 앤디 제시가 지난주에는 관료주의 제거, 뭐 수평적 조직 구조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중간 관리자 축소에 나서겠다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 아마존이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2만 7천 명 정도 감원을 했고 작년에 아마존 웹서비스 부분에서도 수백 명을 해고를 하면서 이제 중간 관리자 사무직에서의 중간 관리자 계층도 이제 점점 더 좀 줄어드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해요?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중간 관리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게 누가 살아남는 겁니까? 너무 이게 뭐 아무래도 산업의 지금 대전환기니까 좀 더 혼란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한 건 AI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PwC 보고서를 보면 전문 AI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시장 평균보다 최대 25%가량 더 높은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몸값이 치솟는 반면에 AI로 대체 가능한 정형화된 인지 능력을 가진 노동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변화가 이제 과거의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 칼라 전문직의 일자리를 대거 이제 대체를 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이게 고등교육이 경제적 안정을 보장을 해주던 기존의 사회적 계약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중산층의 광범위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닌데 네. AI가 모든 일자리를 다 소멸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없던 직업도 지금 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뭐 AI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AI 윤리학자, 또 AI 모델을 특정 산업에 맞게 미세 조정하고 훈련시키는 AI 트레이너 같은 이제 직업이 대표적인데 이게 다 AI를 잘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이제 경제 포럼은 2030년까지 AI로 인해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전환기의 고통을 넘어서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순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좀 희망적인 전망을 일단은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 네. 그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사실 그 노동의 가치를 또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게 대학 졸업장이지 네. 않습니까? 명문대 나와야 그렇죠. 하고. 근데 그 인식도 이제 바뀌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팔란티어 다들 잘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 팔란티어라는 이제 방산 AI 기업을 이제 주로 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올해 4월에 너네 괜히 대학 다니느라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팔란티어 학위를 취득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인턴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명문대 가는 것보다 네. 우리 회사 취업했다라는 게 그게 학위다. 그렇죠. 아. 이 인턴십이 뭐 실력주의 펠로우십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고졸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뽑은 건데요. 4개월 동안 인턴으로 월 $5,400, 우리 돈으로 한 76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한 다음에 정규직 면접과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팔란티어가 아무래도 방대한 그 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 네.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형, 날씨, 무기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서 주목을 받기도 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뭐 대표적인 성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팔란티어 직원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거를 실전을 경험을 하는 게 대학을 학위 따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차라리 어린애들을 들어 이제 뽑아서 이제 키우겠다라는 지금 그런 어떤 대학의 변화, 교육의 변화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로야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진짜 능력 있는 그 고등학생들을 바로 대학 가지 말고 네. 프로로 와라. 네. 그게 네가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비슷하고 팔란티어가 예전에 뭐 대학 학위 이런 걸 또 많이 비판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예전부터도 이제 많은 미국 대학의 이제 불투명한 그 어떤 입학 기준이 능력주의와 우수성을 대체했고
뭐 특히 AI 시대의 기존 교육의 체계는 끝났다. 사실 숙제도 다 AI로 해가지고 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사실 학생들도 이제 교수보다 AI를 더 믿는 그런 지금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와가지고 AI 최전선에서 이렇게 실무를 경험해라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의 가치, 교육의 가치도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네. 있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능력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뭐 단순히 그냥 아무나 와라 이건 아니고 이제 그 미국 대학 시험인 SAT 이 상위 5% 점수를 요구하긴 합니다. 아, 그래도 공부는 좀 대학교 해야죠. 안 가도 되는데 점수는 그렇죠. 상위 5%. 네, 팔란티어는 지원 대상에 지적 호기심, 분석 능력, 도전 정신이 있는 학생이라고 표기를 했고 특정 학교나 성적보다는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력주의 이 열풍의 가장 큰 이유가 기존 대학의 기술 교육에 대한 불신인데요. 네. 매일 이게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산업계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미 흘러간 이론과 기술 위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수 인재는 높은 임금을 받고 기업에 가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교수들이 많이 기업을 차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술 네, 쪽은. 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것도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기업 또 사회는 원하는 인재상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AI 시대에는 정말 일단 많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실무적인 걸 많이 해주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프트 스킬.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관련 재미있는 조사도 있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순위를 보면 2008년에는 전문성이 2위, 소통 협업 능력이 5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소통 협업 능력이 3위로 올라갔고 전문성이 6위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채용 시장에서도 이제 복잡한 문제 해결 이 팀이랑 저 팀이랑 어떻게 AI로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게 약간 충돌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가가지고 필요하다. 이제 어떤 조율을 해주는 그 능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이제 협업, 커뮤니케이션, 창의적 사고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소일도님이 나중에는 기자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슬프네요. 이은태님은 방송 내용이 AI가 거의 신급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제 착각일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해서 아직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네. 더 진정성 있게 하는 걸로, 소통하면서 하는 네. 걸로. 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